돈 몇 푼의 유세는 식구끼리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 준 거지. 시어머니가 밥상을 내리치며 뱉은 말입니다. 그 돈이 뭔지 아세요? 제 전 재산 1억 5천에 우리 엄마가 허름한 분식집에서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어가며 모은 노후 자금 1억까지 합쳐서 2억 5천만 원이에요. 남편 사업 자금이라고 빌려줬더니 한 푼도 안 갚고 시댁 식구들끼리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아, 그것도 모자라서 단톡방에 명품 쇼핑백 들고 찍은 사진까지 올리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돈이 아직 안 돌아왔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엄마의 깊은 기침 소리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몰랐어요. 제가 그동안 뭘 모아왔는지. 혼비백산한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서윤아, 올해로 결혼 10년 차입니다. 중소기업 회계 담당으로 12년째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고 전산세무 자격증도 땄죠. 쉬는 날이면 주말 과외 중개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통장에 1억 5천만 원을 채웠어요. 남편 한재혁은 대기업 과장이었지만 재혁의 월급은 매달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가족 공동 통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제 명의로 된 돈만이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였죠. 그해 가을,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가 드물게 우리 집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시다니. 재혁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재민이 때문에 왔다.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여셨어요. 재민이가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상권 분석까지 다 해놨어. 그런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재혁이 네가 같이 동업을 하면 형제끼리 서로 의지가 되지 않겠냐. 동업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윤아야. 초기 자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엄마가 가진 게 없으니. 시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 대신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온 분이에요. 그 세월의 무게가 실린 눈물 앞에서 저는 차마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죠. 하지만 2억 5천만 원이라니. 제 전 재산을 다 털어도 1억이나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재혁이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와 제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부탁하는 거 처음이야. 장모님한테도 좀 사정해봐.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 내 엄마도 사위사업 잘 되는 거 싫겠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엄마 박순자 여사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허름한 분식집에서 30년을 버텼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고 국물을 끓여서 저를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죠. 최근에 분식집을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과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합쳐야 1억 원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사실은. 사정을 다 듣고 난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계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어요. 딸내 사업이 잘 되면 그게 엄마 노후 아니겠냐. 걱정 말고 가져가.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재혁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 노후 자금까지 들어가는 돈이야. 차용증만이라도 쓰자. 차용증? 재혁이 이마를 찌푸리며 저를 봤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그래도 1억은 우리 엄마 돈이잖아. 형식이라도 갖춰야지. 재혁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어요. 다음 날 시댁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재혁, 시동생 재민, 그리고 재민의 여자친구 소영까지 있었어요. 제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간 차용증 양식을 꺼내자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재민이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며 코웃음을 쳤어요. 형수, 이게 뭐예요? 남편 사업에 아내가 각서를 받겠다고? 소영이 재민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처음 봐.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씀하셨어요. 돈 몇 푼의 유세는 친정어머니가 딸내 사업에 보태는 게 뭐가 이상해. 우리가 남이야? 한 식구지. 저는 차용증 양식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그날 저는 차용증 한 장 없이 2억 5천만 원을 재민명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체 확인 문자가 뜨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 이 집안의 복덩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열어 텅 빈 통장 잔고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될 거야. 금방 갚을 거야. 목소리가 자꾸 흔들렸지만 전화기를 꽉 쥐고 버텼습니다. 한 달 뒤 재혁은 10년 다니던 대기업에 사직서를 냈어요. 재민과 본격적으로 카페 1호점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죠. 저는 우연히 인테리어 견적서를 보게 됐는데 고급 원목 자재에 이탈리아산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처음 계획보다 3천만 원이나 초과된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예산이 한참 넘었어. 재혁이 견적서를 제 손에서 가져가며 접었습니다. 첫 매장 이미지가 중요해. 네가 사업을 몰라서 그래. 카페 오픈 날 시어머니는 동네 지인들을 수십 명 불렀어요.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섰고 시어머니가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를 하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둘이 힘합쳐서 차린 가게야. 대견하지? 축하 화환 리본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고 엄마 이름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의 절반이 엄마가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어가며 30년 동안 모은 돈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아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라는 거요. 오픈 후 2달 동안 저는 퇴근 후와 주말마다 카페에 나가 무급으로 홀서빙과 재고 관리를 도왔습니다. 소영은 카운터에 앉아 매니큐어를 칠하거나 휴대폰으로 우리 카페라며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 전부였죠. 제가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도 좀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재민이 빈 컵을 카운터에 탁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형수가 왜 남의 연애에 참견이에요. 석 달이 지나도 매출 장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혁에게 물을 때마다 같은 말만 돌아왔어요. 사업 초기라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 새 외제차를 끌고 카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뱃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이를 꽉 깨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 거겠지. 곧 갚겠지. 사업 시작 5개월 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그 돈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겠니? 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던 엄마가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음 달이면 갚는다고 했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 전화를 끊고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세면대를 두 손으로 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 재혁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 앞에 섰습니다. 6개월 됐어. 이제 상환 계획을 잡아야 해. 재혁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알았어. 곧 이야기할게. 재혁이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꺼진 TV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져서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가족 단톡방에 빨간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린 사진 한 장.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화려한 간판 아래에서 시어머니, 재혁, 재민, 소영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 위에 앉은 채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해외여행 계획 자체를 그 순간 처음 알았거든요. 재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재혁이 받았어요. 여보, 이게 무슨 사진이야? 일본이야? 아, 어머니가 올렸구나. 재민이가 갑자기 잡아서. 갑자기?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국제전화 요금 비싸니까 카톡으로 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단톡방에 사진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사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 재민과 소영이 교토고급 여관에서 일본 정식을 앞에 놓고 찍은 사진. 저는 사진 속 쇼핑백 상표와 여관 이름을 하나하나 검색해 봤어요. 4명이 이 정도로 쓰려면 최소 1,500만 원은 들었을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같은 회사 회계팀 동료 정민이 제 얼굴을 보더니 옆자리로 왔습니다. 유나야,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운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시댁에 돈을 빌려줬는데 한 푼도 안 갚고 해외여행을 갔어. 정민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얼마? 2억 5천. 차용증은 있어?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유나야, 그건 법적으로 네가 많이 불리해질 수 있어.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저녁 빈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차릴 기운이 없어서 물 한 잔만 들고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단톡방을 스크롤하다가 시어머니가 올린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가족 첫 해외여행. 아들 둘이 사업 성공해서 효도 여행 보내주니 눈물이 난다. 그 아래 시어머니 지인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들 잘 키우셨다. 복 많으시다. 부럽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참다 못해 재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엄마 노후 자금도 들어간 돈이야. 여행 다녀와서 제발 상환 일정만이라도 잡아줘. 엄마가 병원비가 필요해. 긴 메시지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눌러가며 썼습니다. 5시간 뒤 재혁의 답이 왔어요. 가족끼리 준 돈 가지고 왜 그래? 장모님도 딸내 사업에 보탠 거니까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여행 중에 이런 얘기 하지 마.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고 3번째 읽은 뒤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5박 6일 여행이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나오셨는데 양손에 면세점 쇼핑백을 가득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쇼핑백 2개를 제 손에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들어, 무거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물 하나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수암을 찾는 곳 앞에서 재민과 소영은 여행 동영상을 찍느라 제가 서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귀국한 다음 날 저녁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어요. 저는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업도 6개월이 지났으니까 매출이 어떤지 같이 보고 상환 일정을 한번 잡았으면 합니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밥상머리에서 돈 얘기냐? 우리가 남이야 한 식구지. 돈 몇 푼의 유세는?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떴습니다. 제 눈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재민이 국을 후후 불며 웃었습니다. 형수, 사업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저는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6개월 전보다 뺨이 쑥 들어가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문손잡이를 잡았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재혁아, 유나 버릇 좀 잡아놔라. 돈 빌려준 거 가지고 맨날 윗사람 앞에서 망신을 줘. 저는 문손잡이를 쥔 채 숨을 멈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조수석에서 앞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내 편이 아니라 시댁 편이지. 재혁이 핸들을 잡은 채 전방만 바라봤습니다. 또 시작이야. 최소한 우리 엄마 노후 자금 1억만이라도 먼저 갚자. 넌 왜 맨날 친정 타령이야. 한 식구라니까. 장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뒤로 흘러갔습니다. 이 사람과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재혁이 잠든 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기침 소리가 들렸는데 예전보다 훨씬 깊고 길었습니다. 엄마, 사실 돈이 아직 안 돌아왔어. 처음으로 사실을 말했어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 시계 초침 소리만 가늘게 들렸어요. 그래, 내 돈은 내가 포기할게. 근데 내 인생은 네가 되찾아라. 엄마 팔자는 됐어도 내 팔자까지 줄 순 없다. 저는 이불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소리가 나올까봐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통화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평소처럼 개찰구로 향하지 않고 회사 근처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간판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점심시간에 사무실 컴퓨터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예약 페이지를 찾아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시간대에 접수를 완료했어요. 접수 확인 화면을 캡처하고 나서야 마우스를 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담 당일 반차를 내고 구청 법률센터를 찾았어요. 상담실 문을 열자 이준서라는 이름표를 단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의자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의 부탁, 엄마의 돈, 차용증 없이 이체한 2억 5천만 원, 그리고 한 푼도 갚지 않고 해외여행을 간 시댁 식구들. 이준서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로 보낸 기록, 카톡 대화, 녹음 같은 것들이 충분히 쌓이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정말요? 어머니 이름으로 보낸 1억은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보낸 기록을 반드시 챙기세요.
이준서 변호사가 상담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덧붙였어요. 남편분이 사업의 동업자라면 이혼할 때 사업체 몫까지 나눌 대상이 됩니다. 그 점도 알아두세요. 상담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길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제 가슴속 어딘가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오늘 구청에서 법률 상담 받고 왔어. 진짜? 뭐라고 하던? 증거가 충분하면 소송이 가능하대. 정민이 잠깐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나야, 우리 언니가 이혼 전문 변호사 한 명 알아. 최서연이라고. 연락처 보내줄게. 그날 밤 재혁이 잠든 뒤 저는 화장실 문을 닫고 최서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안내 직원이 예약 날짜를 잡아줬고 저는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을 손등에 대고 상황을 간략히 전달했어요. 그 주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다음 달이 아버지 기일이다. 제사 비용 100만 원 보내라.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야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어요. 그 100만 원은 제가 법률 상담 비용으로 아껴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시댁에 제 계획을 들키면 안 돼요. 저는 아무 내색 없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서연 변호사를 처음 만난 날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를 펼치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서윤아 씨,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댁과 나누는 대화는 전부 녹음하세요. 카톡은 빠짐없이 캡처하시고 어떤 대화를 특히 잡아야 할까요? 시댁에서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요. 그 발언을 가능한 한만히 확보하세요. 최서연 변호사가 펜으로 메모지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혼 절차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소송,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되 각각 따로 진행합니다. 서윤아 씨는 준비가 끝날 때까지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셔야 해요. 그때부터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분고분한 며느리였어요. 시댁 저녁 식사에 빠지지 않았고 제사 준비도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도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재혁이 잠든 뒤 저는 재혁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속 사업 관련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재민이 인터넷에 올린 명품 가방 사진, 고급 식당 사진을 날짜별로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휴대폰 화면 불빛만 켜놓고 작업했어요. 결정적인 녹음은 시아버지 제사 날에 잡혔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두 둘러앉았을 때 저는 코트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사 비용은 제가 냈는데요. 사업 자금 상환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시어머니가 무릎 위에 놓았던 수건을 내던지며 소리치셨어요. 아이고, 이것이 또 돈 타령이야. 식구끼리 준 돈을 뭘 갚아? 준 거지. 우리가 남이냐? 재혁이 시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장모님 돈도 우리 사업에 넣은 거니까 투자금이지 빌린 돈이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코트 주머니 속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 저는 최서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책상 위에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녹음 파일, 제 명의로 보낸 계좌이체 기록 14건, 엄마 명의 이체 기록 3건, 카톡 캡처 47장,
재민의 명품 구매와 여행 사진 23장. 파일마다 날짜와 내용을 적은 메모를 붙여두었어요. 최서연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사업체 수익을 숨기고 있다면 법원에 매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 작성에 들어갑니다. 그 무렵 저는 조용히 제 이름으로 된 적금 3개와 보험 2개를 해지했습니다. 해지한 돈은 엄마 명의 계좌로 나눠 보냈어요. 결혼 전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등기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댁과 엮인 부분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어요. 회사에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한 달 뒤 퇴사 일정을 확정지었어요. 엄마의 여동생인 이모에게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제가 곧 큰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엄마 좀 부탁드려요. 이모가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다. 네가 결정한 거면 이모가 옆에 있을게. 모든 준비를 마친 어느 밤이었습니다. 재혁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최서연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혼 요구서와 내용 증명 최종본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모든 것을 실행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껐습니다. 옆에서 재혁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담했어요. 그로부터 5일 뒤 시댁에서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재민이가 일본 거래처 미팅 겸 4박 5일 오사카, 도쿄 여행 잡았다. 엄마 생신도 겸사겸사. 전원 참석?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깨달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전원 해외로 나가는 4박 5일. 이보다 완벽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낸 상태였지만 아직 마지막 근무 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시댁에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재혁에게 말했어요. 나 회사에 월말 결산 마감이 있어서 도저히 못 빠져. 또 회사야? 어쩔 수 없어. 마감이 밀리면 인수인계에 차질 생겨. 재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대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맨날 빠지네. 그래가지고 식구 노릇을 하겠냐. 재혁이 수화기를 귀에서 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일이래요. 어쩔 수 없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마지막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나가 재혁의 캐리어를 건네줬어요. 잘 다녀와.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혁이 가볍게 손을 흔들며 차에 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주차장에서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곧바로 휴대폰을 열었어요. 항공사 앱에서 재혁 일행의 출국편 출발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가 떴어요. 저는 옷방 안쪽에 숨겨뒀던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 서류 원본, 노트북. 그것만 넣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식탁 위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테이블 정중앙에 A사 봉투 2개를 나란히 놓았어요. 하나는 이혼 요구서, 하나는 내용 증명 2통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빌려준 1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서류와 엄마 박순자 명의로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서류가 각각 들어 있었어요. 봉투 위에 메모지를 올려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 한 줄만 적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제가 고른 커튼, 제가 닦아온 바닥, 제가 수리비를 냈던 보일러. 1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련보다 가슴이 트이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서연 변호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완료. 시댁 주소지로 등기 접수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미리 계약해둔 원룸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정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오늘 나왔어. 고마워 그동안. 정민의 답이 바로 왔습니다. 잘했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저는 그제야 재혁과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하나씩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재혁, 재민, 소영. 4개의 이름이 차단 목록에 들어갈 때마다 손가락이 가벼워졌어요. 원룸에 짐을 풀자마자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마른 손으로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분식집에서 30년 동안 칼을 잡고 국물을 저은 손이었죠. 엄마는 그 손으로 제 볼을, 이마를, 턱을 한참 동안 만졌습니다. 엄마 나왔어. 돈도 반드시 되찾을게.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밥 먹어. 국 끓여놨다. 엄마가 부엌으로 돌아가 뚝배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된장국이었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모간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만에 먹어본 가장 따뜻한 밥이었어요. 그 시각 오사카에 도착한 시댁 식구들은 공항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유나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답이 없었지만 재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렌터카에 올라탔습니다. 시어머니가 뒷좌석에서 혀를 차셨어요. 일만 아는 며느리, 즉 여행 3일째 재혁이 집에 있는 서류를 찾으려고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카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결산 마감이라 바빠서 못 보나 보다. 재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이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뜯으며 웃었어요. 형수가 원래 답 느려요. 여행 마지막 날 밤 도쿄 호텔 방이었습니다. 재혁이 침대에 앉아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집 유선 전화에도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재혁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벽을 두드리며 소리치셨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 일찍이니까 빨리 자. 재혁이 휴대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지만 재혁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같은 시각 저는 원룸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동네의 가로등 불빛이 고요했어요. 휴대폰에는 아무 알림도 뜨지 않았습니다. 차단 목록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는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 천장이 낮았지만 숨은 편하게 쉬어졌어요. 시댁 가족이 귀국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재혁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며칠째 환기가 되지 않은 밀폐된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재혁이 신발장을 열었어요. 제 구두가 없었습니다. 운동화도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고 세면대에 제 칫솔과 화장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혁이 집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식탁 위에 놓인 A사 봉투 2개를 발견했어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혼 요구서를 펼쳤고 내용 증명 2통을 차례로 읽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뒤따라 들어온 시어머니가 면세점 쇼핑백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얼굴이 왜 그래? 뭐야 그게? 재혁이 서류를 쥔 손을 떨며 입을 열었어요. 유나가 이혼을 원한대요. 그리고 돈 갚으래요. 유나 것도 장모님 것도 따로.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장품 상자가 굴러나왔어요.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재혁이 즉시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 번호는 수신 거부 상태입니다. 안내 멘트만 반복됐습니다. 재혁이 제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서윤아 씨 좀 바꿔주세요. 해당 직원은 현재 재직 중이지 않습니다. 재혁이 휴대폰을 귀에서 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혁의 팔을 잡아 흔들었어요. 유나 엄마한테 전화해. 내가 직접 할게. 시어머니가 재혁의 휴대폰을 빼앗아 엄마 번호를 눌렀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엄마가 받으셨어요. 사돈, 유나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우리 딸한테 빌린 돈 갚으세요. 더 할 말 없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며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는 더 이상 받지 않으셨어요. 재민이 소파에 앉아 내용 증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어내려가던 재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형, 이거 봐. 여기 사업체 매출이랑 수익 내역을 내놓으라는 내용이 있어. 재민이 서류를 재혁에게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이거 사업장 장부까지 다 드러나는 거야? 소영이 재민의 팔을 잡아당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나는 연루 안 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소리치셨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 가출한 며느리 하나 못 잡아오냐? 다음 날 오전 재혁이 급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내용 증명과 이혼 요구서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 쪽이 이미 계좌로 보낸 기록, 카톡 대화, 녹음까지 증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도 빈틈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혁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다 사업의 동업자시니까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사업체 몫까지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재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날 오후 시댁 거실에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재혁, 재민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재혁이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소리치셨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토해내야 하는데. 재민이 다리를 떨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형, 형수가 사업 장부를 본 적 있어? 우리 실제 매출이 드러나면. 재혁이 고개를 돌려 재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재민아, 매출이 얼마야? 나한테까지 숨긴 거 있는 거야? 재민이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아들 사이에서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어요. 재민아, 뭘 숨겨? 형한테 말해. 재민이 손으로 이마를 감싸며 더듬더듬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 한 달 순이익이 1,200만 원쯤 돼. 뭐? 재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알던 건 절반도 안 되잖아. 나머지는 어디 간 거야? 재민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장부를 2개 만들었어. 차이 나는 돈은 내 개인 계좌로 옮겼고 네가 나까지 속인 거야? 재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아들 사이에 끼어들며 손을 저으셨어요.
싸우지 마. 지금 중요한 건 유나 잡아오는 거야. 재민이 고개를 번쩍 들며 쏘아붙였습니다. 형이 관리를 안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한 거지. 형수 돈 가져온 것도 형이잖아. 재혁이 재민의 멱살을 잡았어요. 재민이 재혁의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두 아들 사이에 몸을 밀어 넣었어요. 소파 구석에서 지켜보던 소영이 벌떡 일어나며 울먹였습니다. 나는 이런 거 몰랐어. 오빠가 사업 잘 된다길래 믿은 건데. 그날 밤 소영은 짐을 싸서 재민의 집을 나갔어요. 재민이 현관에서 소영의 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수가 이 집안을 박살낸 거야. 재혁이 뒤에서 재민의 어깨를 잡아 돌렸어요. 닥쳐. 네가 장부 속인 게 먼저잖아. 형제 사이에 처음으로 주먹이 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우셨어요. 그 주 금요일 시어머니가 혼자서 엄마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현관벨을 누르며 인터폰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사돈, 제발 유나 좀 말려주세요. 식구끼리 이럴 수 있습니까? 엄마는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돈은 내가 30년 동안 새벽마다 칼에 베이고 기름에 데어가며 모은 돈이에요. 식구끼리 준 거라고요? 전 당신네 식구가 된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내음만 복도에 울렸어요. 같은 시각 저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서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씨 상대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조만간 법원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빛이 책상 위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첫 번째 조정기일 2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최서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를 세 묶음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첫째, 서윤아 씨 명의로 보낸 계좌 기록 14건과 어머니 명의 기록 3건. 둘째, 카톡 캡처 47장과 녹음 2건. 셋째, 시동생분의 명품 구매 사진과 여행 사진 23건. 그리고 사업체 매출 분석 자료. 최서연 변호사가 서류 묶음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소송과 이혼 절차를 각각 따로 진행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방향을 조정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묶음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혁이 첫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시댁 측 변호사가 서류를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거가 많이 불리합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고 우기기보다는 나눠서 갚겠다는 쪽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에요. 재혁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의자 팔걸이를 탁 쳤어요. 말도 안 돼. 며느리가 시댁에 돈 넣은 건 당연한 건데 무슨 소송이야. 시댁 측 변호사가 이마를 손으로 짚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저는 법원 복도에서 재혁과 마주쳤어요. 재혁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어요. 유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재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최서연 변호사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조정실에서 말씀하시죠. 저는 재혁의 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조정실 안 양쪽이 마주 앉았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2억 5천만 원은 가족 사이에서 준 돈이며 빌린 것이 아닙니다. 최서연 변호사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조정위원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조정실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식구끼리 준 돈을 뭘 갚아? 준 거지. 우리가 남이냐? 이어서 재혁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맞아. 장모님 돈도 우리 사업에 넣은 거니까 투자금이지 빌린 돈이 아니잖아. 녹음이 끝나자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서연 변호사가 조정위원을 향해 말했어요. 줬다 뺏는다는 표현 자체가 원래 돈이 건네진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라는 증거가 되죠. 시댁 측 변호사가 재혁에게 몸을 기울여 뭔가를 속삭였어요. 재혁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양측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시댁 측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전액이 아닌 일부만 돌려드리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최서연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조정위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전액 상환과 이혼, 두 가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정에 응할 수 없습니다. 시댁 측이 이를 거부했어요.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정식 재판으로, 이혼은 별도 절차로 각각 넘어갔습니다. 재판 준비 기간에 최서연 변호사가 법원에 요청을 넣었어요. 재민의 카페 매장 3곳의 매출과 지출 내역을 전부 내놓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공개된 자료 속에서 재민이 매달 약 600만 원씩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다는 뜻이었죠. 매출 자료가 공개된 뒤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재혁이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업 끝이야. 나는 빠진다. 형, 지금 나한테 이래? 이 사업 시작한 건 형이잖아. 내가 시작했어? 네가 어머니 앞세워서 형수 돈 가져오자고 한 거잖아.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빼앗으며 소리치셨어요. 둘 다 그만해. 이러다 다 망해. 제발 합쳐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남이냐 한 식구지를 외치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재혁이 최서연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어요. 유나에게 전해주세요. 이혼 받아들이겠습니다. 돈도 갚겠습니다. 제발 재판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이 말을 제게 전했어요. 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합의 조건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이제 안 믿어요. 재혁 측 변호사가 보내온 합의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명의 1억 5천만 원과 엄마 명의 1억 원을 각각 원금 그대로 돌려준다는 조건, 이혼동의 재산 나누기 조건이었어요. 최서연 변호사가 여기에 그동안의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최종 합의금은 2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됐어요. 저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돈 돌아온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최종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최서연 변호사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서윤아 씨. 서윤아 씨.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제 이름 석자. 그 한마디가 오래간만에 가장 깨끗하게 들렸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의 문자였어요. 유나야, 집에 와. 밥 해놨다. 이혼이 확정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1차분 1억 5천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입금 확인을 하자마자 엄마 계좌로 1억 원을 보냈습니다. 엄마, 노후 자금 돌려줄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한참 뒤에 엄마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네가 가져. 저는 바로 다시 보냈어요.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내 것이 아니야. 엄마에게서 더 이상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내 엄마가 울고 있다. 이모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오후 엄마를 모시고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엄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괜한 돈 쓴다. 안 아파. 괜찮아. 엄마 안 괜찮으니까 왔지. 가만히 앉아 계셔. 제가 접수 용지를 작성하는 동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힘이 단단했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허리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좀만 더 늦었으면 큰 수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진료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만 더 늦었더라면 엄마의 돈도 건강도 모두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합의금 2차분 1억 3천만 원은 한 달 뒤 입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새 삶의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회계 담당 12년 경력, 전산세무 자격증,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며 직접 부딪혀본 경험까지 소규모 세무회계 사무실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민에게 이야기했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나도 같이 하면 안 되냐? 동업하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업은 안 해. 하지만 네가 첫 번째 직원이면 좋겠어. 뭐야, 사장님이시네. 정민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어요. 사무실 자리를 찾아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골목을 돌다가 낯익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재민의 카페 1호점이었습니다. 한때 제 돈과 엄마의 돈으로 고급 원목 인테리어를 하고 비싼 커피 머신을 들여놓았던 그 매장이었죠. 유리문에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안은 텅 비어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그 앞을 지나쳤어요. 그 무렵 최서연 변호사를 통해 제역의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A사 2장 분량의 손편지였어요.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 편에만 서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어요. 접어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사무실은 엄마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인 소형 상가 1층으로 정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9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어요. 저는 직접 페인트를 샀습니다. 롤러를 들고 벽을 칠하는데 엄마가 김밥과 음료수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엄마, 왜 왔어? 허리 아프잖아.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더 아프다. 비켜. 저쪽 벽은 내가 할게.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란히 벽을 칠했어요. 페인트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 작은 공간이 10년 동안 살았던 40평 아파트보다 넓게 느껴졌습니다. 중고 사무용 책상과 의자를 들이고 간판 시안을 그렸어요. 유나 세무회계.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이었습니다. 합의금 2차분이 예정대로 입금된 날 저는 최서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이번 일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서윤아 씨 같은 분은 처음이었어요. 변호사가 화분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로 변호사를 찾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웃었고 저도 웃었어요. 개업 전날 밤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장부를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한 줄씩 정리했어요. 한때 2억 5천만 원을 잃고 통장 잔고 48만 원으로 바닥을 찍었던 숫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엄마 노후 자금을 온전히 돌려드리고도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었어요. 숫자를 하나하나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회계 담당 12년 숫자가 제일이었죠. 이제 그 숫자로 제 인생을 다시 쓰고 있었어요. 그 무렵 재혁은 재취업에 나섰지만 40대 중반에 경력이 끊긴 상태라 쉽지 않았습니다. 재미는 카페를 폐업하고 남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소영은 재민과 완전히 헤어진 뒤 연락이 끊겼고요. 시어머니는 한때 동네 지인들 앞에서 아들 둘이 효도 여행 보내줬다고 자랑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지인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워 외출도 꺼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남이냐 한 식구지를 외치던 그 가족은 식구끼리의 믿음이 먼저 깨져버렸어요. 개업 전날 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일 가게 열어. 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가 떡도 해갈게. 전화를 끊고 원룸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내일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간판이었지만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개업 당일 아침 9시였습니다. 저는 간판 옆 전원 스위치 앞에 섰어요. 스위치를 올리자 유나 세무회계 글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민이 화환 대신 손편지를 들고 출근했습니다. 우리 대표님 첫 출근 축하합니다. 대표님이래. 제가 웃자 정민이 사무실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작지만 좋다. 딱 우리 사이즈야. 사무실 한쪽에 엄마가 새벽부터 만든 떡과 과일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떡 접시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손님이 많이 올지 모르겠다. 떡이 모자라면 어쩌지. 엄마, 첫날이야. 천천히 하면 돼. 첫 주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무료 세무 상담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서 시장 골목을 돌며 한 장씩 나눠줬어요. 며칠 뒤 시장 입구 반찬 가게 사장님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순자 씨 딸이 세무 사무실 차렸다며? 우리 엄마가 순자 씨네 분식집 단골이었어. 아, 정말요? 어서 오세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통 모르겠어서. 첫 정식 일이었습니다. 수입료 10만 원짜리 작은 일이었지만 장부의 첫 매출을 기록하는 순간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회계 업무 12년 중 가장 뿌듯한 숫자였습니다. 그 뒤로 엄마의 옛 분식집 단골이었던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딸이면 믿을 수 있지. 꼼꼼하다며? 우리 가게 세금 좀 봐줘. 저는 한 분 한 분 정성껏 상담했습니다. 개업 한 달쯤 됐을 때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시어머니라는 분이 내 엄마 옛날 분식집 자리까지 찾아와서 울면서 유나 좀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이모, 그쪽 일은 이제 끝난 일이에요. 엄마한테 연락 안 가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2달 뒤 정민이 퇴근길에 제 책상 앞에 와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유나야, 내 사촌 오빠가 프랜차이즈 소규모 가맹점 5곳을 운영하는데 세무를 맡길 때를 찾고 있대.
5곳이나? 내가 우리 대표님이 얼마나 꼼꼼한지 자랑을 좀 했지. 계약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일이 갑자기 늘어서 직원을 1명 더 뽑아야 했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지원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는 작은 사무실이에요. 하지만 일한 만큼 정확히 받는 곳입니다.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고 누구에게 빼앗기지도 않는 곳이에요. 말하고 나니 이 한마디가 제 사무실의 철학이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엄마를 모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엄마는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서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고 걸음도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엄마가 싸온 도시락을 먹었어요. 김밥이랑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엄마가 김밥을 한 줄 집어 제 도시락 뚜껑 위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엄마가 그때 왜 그 돈을 줬을까 미안하다.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엄마가 안 빌려줬으면 나는 아직도 그 집에 갇혀 있었을 거야. 그 돈 덕분에 나올 수 있었어. 엄마가 고개를 돌려 공원 나무를 바라보셨어요. 볼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제역의 편지가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과 그 시간에 대한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닫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사무실 개업 6개월 차 유나 세무회계는 고정거래처 20곳을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엄마 집 근처 작은 투룸 전세로 이사했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다 시댁에서 가져온 짐 상자를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선물이랍시고 주셨던 값싼 스카프 한 장과 제역과의 결혼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스카프는 기부함에 넣었고 결혼사진은 앨범 맨 마지막 장에 끼워뒀어요.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정민이 옆에서 걸으며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말했어요. 유나야,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웃는 게 자연스러워졌어. 예전엔 웃어도 눈이 안 웃었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1년 전 시댁 화장실 거울에서 보던 얼굴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해 연말, 엄마와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 탑승구 앞에서 엄마가 제 팔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비행기 처음이다. 엄마의 눈이 아이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1년 전 시댁 식구들만의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혼자 밥을 먹던 그 밤을 떠올렸어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과의 이 여행이 가장 비싼 여행은 아니었지만 가장 값진 여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았어요. 엄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유나야, 넌 참 대단하다. 아니야. 나는 그냥 엄마 딸인 게 대단한 거야. 창밖으로 햇살이 바다 위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서유나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윤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남이냐, 한 식구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번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빌린 돈 앞에서 차용증 쓰자는 말에 화를 내지 않았겠죠. 서윤아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건 자기 자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던 엄마의 손, 그 손이 모은 돈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당연하다는 얼굴로 손 벌리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마디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시원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